편히 쉬어. 엄마 아빠 곁으로 가서 하는 거야. 계모의 두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바퀴가 젖은 자갈을 갈며 절벽 끝으로 달려갔어요. 계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은 세단을 타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절벽 아래로 떨어진 건 텅 빈 휠체어뿐이었죠. 휠체어가 절벽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소녀는 몸을 던졌어요. 걷지도 못하고 바보 취급을 받아온 소년이 두 발로 서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핸드폰 화면이 빗물 사이로 빛났어요. 이 소녀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철문 하나가 서 있었죠. 문 너머 형광등 하나가 겨우 버티는 좁은 방, 그 안에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는 18살 소년 박시우가 앉아 있었어요. 초점 없는 두 눈이 천장을 향해 멈춰 있었고 반쯤 벌어진 입술 사이로 침이 가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양제약 회장의 유일한 친손자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죠. 방 안에는 낡은 병원용 침대 하나, 링거대 하나, 벽에 박힌 CCTV 카메라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없었어요. 지하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막아버린 겁니다. 콘크리트 벽에는 습기가 배어 곰팡이가 피어올라 쿰쿰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이곳이 대한민국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가 저택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식판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더니 시우의 턱을 움켜잡고 고개를 돌렸어요. 입가에 흘러내린 침을 수건으로 훔쳤는데 닦는다기보다는 문지르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시우의 피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소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죠. 간병인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놈을 사람이라고 돌봐야 하나? 거친 말이 좁은 방 안에 메아리 쳤지만 시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나간 지 10분도 안 되어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미란의 친딸 수빈이었어요. 20살 대학생인 수빈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시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야, 너 이거 먹고 싶지? 아이스크림을 시우의 코앞에 들이밀었지만 반응이 없었죠. 수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스크림을 시우의 이마 위에 천천히 문질렀어요. 차가운 것이 피부를 타고 눈썹 위로 흘러내렸지만 시우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킥킥거리며 휠체어를 발로 찼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인형이랑 똑같네. 수빈은 빈 아이스크림 컵을 시우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콧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마에서 녹아내린 아이스크림이 볼을 타고 턱까지 흘러내렸어요. 마치 눈물처럼 보였지만 시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천장 구석에 CCTV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시우는 그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닦아내지 않았어요. 끈적한 차가움이 목까지 흘러내려도 소녀는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바보로 존재했습니다. 저녁 무렵 부드러운 향수 냄새와 함께 오미란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46의 오미란은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시우야, 영양제 먹을 시간이야. 이거 먹으면 몸이 좋아질 거야. 어디서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그 눈 속의 따뜻함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이며 입을 벌렸고
오미라는 능숙하게 약을 넣어 주었죠. 시우가 꿀꺽 삼키는 것을 확인한 오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철문을 나섰습니다. 구두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시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멍하던 눈동자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시우는 재빠르게 혀 밑에 숨겨둔 약을 뱉어냈죠. 손바닥 위에 하얀 가루가 침에 젖어 반쯤 녹아 있었고 쓴맛이 혀뿌리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것을 물병 속에 넣어 밀봉했어요. 벌써 37번째였습니다. 이 약이 정말 영양제인지 시우는 의심하고 있었죠. 약을 먹은 날이면 유난히 머리가 무겁고 손끝에 힘이 빠졌고 삼키지 않은 날에는 머릿속이 한결 맑아지는 걸 몸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성분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좋은 약이 아니라는 확신만큼은 뼛속까지 박혀 있었어요. 사실 시우의 다리에는 석 달 전부터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찌릿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무릎까지 미세한 떨림이 올라왔어요. 약을 삼키지 않기 시작한 시점과 겹쳤죠. 시우는 깊은 밤 간병인이 퇴근하고 아무도 내려오지 않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CCTV가 비추지 못하는 유일한 사각지대인 화장실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어요. 변기 옆 손잡이를 붙잡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3초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무릎이 타일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뼈가 쑤시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밤 조금씩 버티는 시간을 늘려갔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은 벽을 짚으면 10발자국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 팔걸이 안쪽에는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어요. 넉 달 전 할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 실려가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하로 내려와 시우의 손을 잡는 척하며 작은 기기를 휠체어 틈새에 밀어 넣었죠. 오미란이 뒤따라 내려오기까지 불과 몇 초의 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나오지 못했고 시우는 매일 밤 녹음기를 확인하며 이 집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카메라 앞에서는 더욱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침을 흘리고 벽을 향해 웃음을 터뜨리고 허공에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까지 전부 계산된 행동이었죠. 오미라는 그 영상을 근거로 시우의 중증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협력관계의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허위 진단서였어요. 오미라는 그 종이를 손에 쥐고 흡족해 했죠. 이것으로 시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단서야말로 시우가 의도적으로 유도한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 치워버려도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을 존재로 보이는 것. 그것이 시우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새벽 훈련을 마치고 휠체어에 돌아앉은 시우는 베개 밑에서 작은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다른 손바닥보다 작은 물건이었죠. 태엽을 감으면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가 가느다랗게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울 수 없도록 스스로를 단련한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걸 시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멜로디가 멈춘 뒤에도 시우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엄마.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더 처절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불 속에서 두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12해 동안 쌓아 올린 분노와 기다림이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빼앗긴 밤, 말을 잃어버린 날, 지하방에 갇힌 수천 개의 새벽이 그 주먹 안에 압축되어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천장 너머로 오미란의 구두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소리가 서재 쪽에서 멈추더니 낮고 급한 목소리가 콘크리트를 뚫고 새어 들어왔어요. 회장님 상태가 이번 달을 못 넘길 수도 있대. 그 전에 정리해야 할 게 있어. 시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롭게 빛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장이 천장 너머에서 떨어졌습니다. 시우, 그의 처리 시기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시우의 손가락이 이불 속에서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12해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우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죠. 오르골을 가슴 깊숙이 품에 넣은 소년의 입술 위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우에게 세상이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5살 서울 성북동의 아담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때였죠. 어머니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시우를 낳으며 몸이 급격히 나빠졌고 시우가 겨우 돌을 넘겼을 무렵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시우에게 어머니의 기억은 없었어요. 대신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만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죠. 내 엄마는 노래를 참 잘했어. 너를 재울 때 항상 자장가를 불러줬는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고왔는지 모른다. 아버지는 태양제약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낮에는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에서 일했고 저녁이면 반드시 시우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퇴근길에 빵집에 들러 시우가 좋아하는 크림빵을 사오는 것이 아버지의 작은 습관이었죠. 식탁에 마주 앉아 빵을 나눠 먹으며 아버지는 시우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엄마가 내 이름을 지었어. 시우,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아이가 되라고. 아버지의 눈가에 물기가 맺히는 것을 시우는 어렸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슬퍼 보일 때마다 작은 손으로 볼을 감싸주곤 했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어머니가 남긴 오르골의 태엽을 감아주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너 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엄마 목소리라고 생각하렴. 시우는 그 멜로디를 들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들곤 했어요. 그때의 시우에게 세상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만큼이나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변화가 찾아온 건 시우가 6살이 되던 봄이었어요. 아버지가 한 여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오미란이었죠. 아버지는 시우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시우야, 이분은 아빠의 좋은 친구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오미란은 환하게 웃으며 시우에게 초콜릿 상자를 내밀었어요. 시우야,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잘 지내자. 오미란의 미소는 따뜻해 보였고 초콜릿은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오미란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이유는 몰랐지만 무언가가 어린 가슴 속에서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오미란은 2살배기 딸 수빈을 데리고 성북동 집에 들어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시우에게도 밥을 잘 차려주었죠. 아버지 앞에서는 시우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우리 시우,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출근하고 둘만 남으면 오미란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시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 울면 달려가 안아주었지만 시우가 넘어져 울어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죠. 5살짜리가 느끼기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기에 스며든 차가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시우는 이불 속에서 오르골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태엽을 감아준 멜로디가 방 안에 가느다랗게 퍼지고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시우는 눈을 떴습니다. 방문 틈 사이로 뿌연 연기가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불빛이 보였고 나무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우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자 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뛰어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고 팔에는 화상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우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복도는 이미 불길이 번져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계단 쪽은 완전히 막혀 있었죠. 아버지는 시우를 안은 채 침실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어요. 아래에는 잔디밭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와 시우를 겹겹이 감쌌어요.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 받게 하려는 본능이었죠. 그리고 오르골을 이불 안 시우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아빠가 지금 너를 던질 거야. 무섭겠지만 눈 꼭 감고 있어. 알겠지? 시우는 이불 속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시우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거 꼭 잡고 있어. 엄마가 지켜줄 거야. 그리고 이불에 감싼 시우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잔디밭에 떨어진 시우는 이불 덕분에 큰 부상은 면했지만 충격으로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이불을 걷어내고 눈을 떠 올려다보았죠. 2층 창문 안쪽에서 아버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우를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불길의 굉음 때문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불꽃과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시우는 잔디밭에 엎드린 채 목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부터 시우의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6살 아이의 세상에서 소리라는 것이 통째로 빠져나간 밤이었죠. 경찰은 전기합선에 의한 실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미라는 그날 밤 수빈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었다고 진술했어요. 완벽한 알리바이였죠. 할아버지가 시우를 병원에서 데려와 본가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검사를 거듭했지만 성대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선택적 함묵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죠. 극심한 충격으로 뇌가 말하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요. 할아버지는 시우의 손을 잡고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시우야,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시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미라는 며느리에서 본가의 안주인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갔어요. 할아버지가 병원 신세를 지는 사이 오미라는 태양제약 이사회 멤버들을 하나씩 자기 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주주들에게 접대와 이권을 약속하며 지분까지 확보해 나갔죠. 할아버지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이사회 과반수가 오미란의 손 안에 있었어요. 회장 직함은 할아버지에게 있었지만 실권은 오미란이 쥐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시우는 본가 안에서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갔죠.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본가 2층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척추에 손상을 입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전 등 뒤에서 누군가의 손이 스쳤던 감각이 시우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으니 누구에게도 전할 방법이 없었죠. 할아버지는 시우를 지키려 했지만 병세가 깊어지며 결국 병원에 입원했어요. 오미라는 그 빈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채워나갔습니다. 시우는 지하 요양실로 옮겨졌죠. 오미라는 전문적인 간병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시우를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을 때 시우는 알았어요. 이곳에서 나가려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요.
12해 동안 시우는 많은 것을 잃었어요. 어머니를, 아버지를, 목소리를, 두 다리를요. 하지만 단 하나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시우의 손에 쥐어준 작은 오르골. 그 안에 어머니의 자장가와 아버지의 마지막 온기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하 요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우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안쪽에서는 12해 동안 꺼지지 않은 불꽃 하나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죠. 6살 그 밤 아버지가 시우를 창밖으로 던지며 지키려 했던 생명. 그 생명은 불꽃을 품은 채 지하 깊은 곳에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우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12해 전 그 화재가 단순한 전기 합선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 진실은 아직 깊은 어둠 속에 묻혀 있었고 시우가 그것을 마주하게 될 날은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온 건 어느 수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죠. 오미라는 전화를 받고도 한동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변호사한테 먼저 연락해. 유언장 확인부터 해야 하니까. 비서에게 건넨 첫마디가 병원이 아니라 변호사였습니다. 눈물 한 방울 없는 얼굴이었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태양제약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임직원들이 술렁였지만 정작 이 집안에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지하 요양실에 갇힌 18살 소년뿐이었어요. 간병인이 무심하게 전해준 한마디. 할아버지 돌아가셨대. 시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병인은 역시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방을 나갔죠.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린 뒤 시우는 천천히 휠체어를 화장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어 물소리로 모든 것을 덮은 뒤에야 비로소 소리 없는 오열이 터져 나왔어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고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시우에게 마지막 남은 울타리였어요. 병세가 깊어지면서도 비서실장을 통해 시우의 안부를 확인했고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 녹음기를 시우의 손에 쥐어주며 마지막까지 손자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없었죠. 시우는 한참을 울다가 물을 끄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눈이 벌겋게 부은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눈물 자국을 지웠어요. 그리고 다시 멍한 표정을 만들어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CCTV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오미라는 상주 자리에 앉아 검은 한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어요. 손수건으로 연신 눈가를 찍어냈지만 그 어떤 눈물도 진짜가 아니었죠.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오미라는 서재에서 변호사와 밀실 회의를 가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이런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심신이 건강한 직계 자손에게 경영권을 승계한다. 오미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우가 멀쩡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시우에게 돌아가게 되니까요. 오미라는 서둘렀습니다. 시우를 심신미약자로 확정짓기 위해 강제 입원 서류를 준비했어요. 협력관계에 있는 정신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입원 날짜까지 잡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미라는 더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시우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수빈에게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시우 방에 있는 물건 중에 쓸만한 거 있으면 챙기고 나머지는 버려. 수빈은 어머니의 말대로 지하로 내려가 시우의 유품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아버지의 사진, 어머니의 목도리, 유치원 때 그린 그림들이 검은 봉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우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어요. 수빈이 사진을 구겨 넣을 때, 목도리를 아무렇게나 쑤셔 넣을 때, 시우의 주먹이 이불 속에서 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죠.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을 뿐이에요. 수빈이 봉투를 들고 나가며 힐끗 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찰나였지만 수빈의 눈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귀찮음이었을까요? 수빈은 곧 고개를 돌리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오르골만은 시우가 늘 품에 안고 있었기에 수빈의 손에 닿지 않았어요. 며칠 뒤 오미란이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시우야, 공기 좋은 데서 요양하면 좋겠지? 어머니가 좋은 곳 알아봤어. 오미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다정했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휠체어 시트 밑 깊숙한 곳에 스마트폰을 숨겨두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입원 전 비서실장을 통해 건네준 선불폰이었죠. 위치 추적 앱을 미리 켜두었고 녹음 기능도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어요. 시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차가 어디로 향하는지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가 국도로 접어들었고 점점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섰죠. 가로등이 하나씩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앞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해가 지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바깥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먹물 같은 어둠이었죠.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요양시설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해안 절벽이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오미란이 뒷문을 열고 시우를 휠체어째 밖으로 끌어냈어요. 빗물이 시우의 얼굴 위로 쏟아졌지만 시우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미란은 휠체어를 절벽 끝까지 밀고 갔어요. 발 아래로는 캄캄한 심연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죠. 바람이 두 사람의 옷을 사정없이 휘감았습니다. 오미란이 시우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시우야.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 말을 끝으로 오미란의 두 손이 휠체어 손잡이를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휠체어가 절벽 아래로 기울어지는 순간 시우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았어요. 석 달간 밤마다 화장실에서 훈련한 그 다리에 있는 힘을 전부 실었습니다. 휠체어가 절벽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시우는 옆으로 몸을 던졌어요. 젖은 흙바닥 위를 두어 바퀴 굴렀고 날카로운 돌부리가 팔과 등을 찢었지만 시우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주었고 오미라는 절벽 아래로 사라진 휠체어만 확인한 뒤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차에 올라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시우는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바위 뒤에 엎드려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죠. 시우는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었어요. 무릎이 덜덜 떨렸고 허벅지가 비명을 질렀지만 석 달간의 훈련이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시우는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순간 12해 동안 닫혀있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비바람 속으로 갈라지고 거친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소리였지만
시우의 목구멍에서 나온 첫 번째 울림이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휠체어가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어요. 저 아래 부서진 것은 휠체어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보 행세를 하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과거의 자신이었죠.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시우가 휠체어에 숨겨둔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 신호를 따라 달려온 비서실장의 차였어요. 시우는 절뚝이며 차에 올라탔고 비서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건네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미라는 경찰서에 나타났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평소 우울 증세가 심하던 아들이 한밤중에 실종되었다고 신고했죠. 경찰은 절벽 아래에서 부서진 휠체어를 수거했고 자살 시도에 의한 실종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세상은 박시우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는 서울 외곽 어딘가의 낡은 방 안에서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12해 만에 되찾은 목소리가 아직 목구멍 안에서 떨리고 있었죠. 서울 외곽 경기도 광주의 낡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한 칸짜리 허름한 공간이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천장 모서리에는 누수 자국이 갈색으로 번져 있었죠. 하지만 시우에게는 지하 요양실보다 100배는 나은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창문이 있었어요. 작은 창이었지만 아침이면 햇빛이 들어왔고 바깥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12해 만에 처음으로 자연광을 맞은 시우의 눈이 한참 동안 부셨어요. 시우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절벽에서 터져나온 그 한마디 이후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가 있었죠. 비서실장과의 소통은 전부 스마트폰 메신저로 이루어졌습니다. 시우가 문자를 치면 비서실장이 읽고 비서실장이 음성 메시지를 보내면 시우가 듣는 방식이었어요. 비서실장은 시우의 첫 메시지를 받았을 때 한동안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17살 소년이 보낸 문장치고는 너무 정확하고 차가웠기 때문이었죠. 오미란이 지난 5년간 태양제약에서 빼돌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겠습니다. 해외 계열사 목록부터 보내주십시오. 비서실장은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시우를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미라는 이미 회사 내부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은 상태였고 비서실장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눈도 있었죠. 비서실장이 음성 메시지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미란 쪽에서 절벽 아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을 풀어 수색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시우는 메시지를 읽고 잠시 멈추었다가 답을 쳤어요. 예상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죠. 시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생전에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해준 태양제약 내부 서버 접속 계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시우 명의의 임시 계정을 하나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시우는 그 계정으로 태양제약의 재무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수천 건의 거래 내역 속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아내는 작업이었죠. 밤낮이 뒤바뀌었습니다. 새벽까지 모니터를 들여다보다가 눈이 충혈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해가 뜨면 다시 화면 앞에 앉았어요. 사흘째 되는 날 시우는 이상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제약의 연구개발 예산 중 매 분기 약 30억 원이 해외 유령 컨설팅 회사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회사 이름은 있지만 실체가 없었죠. 주소를 검색하면 동남아의 사서함 주소가 나왔고 대표 이름은 검색해도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그 돈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루트를 끈질기게 추적했어요. 강남에 있는 빌딩 3채, 제주도에 리조트 부지 하나,
전부 오미란의 친인척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있는 동안 오미란이 회사를 꽃간처럼 써온 흔적이었죠. 시우는 화면을 캡처하며 하나하나 폴더에 저장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비자금 계좌의 비밀번호가 수빈의 생년월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오미란이 수빈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였죠. 이 모든 돈을 결국 수빈에게 물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미란에게 수빈은 유일하게 진심을 주는 존재인 셈이었어요. 시우는 그 숫자를 메모장에 적어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미란의 약점은 재산이 아니라 수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죠. 한편 시우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오미란이 매일 먹이던 약의 정체였습니다. 지하 요양실에서 삼키지 않고 모아둔 약봉지가 몇 개 남아 있었어요. 시우는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약의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오미란과 연결되지 않은 외부 기관으로요. 비서실장은 대학 시절 친구가 운영하는 독립분석연구소를 소개해 주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었죠. 기다리는 동안 시우는 걷기 훈련을 계속했어요. 오피스텔 방 안을 벽을 짚고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절벽에서 다리를 쓴 뒤 근육이 다시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왼쪽 다리가 특히 약했어요. 체중을 실으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려 했고 발목이 제대로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죠. 방 안에 놓인 낡은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시우는 가끔 멈춰서서 바라보았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팔,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두 다리. 이 몸으로 오미란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노트북 옆에는 늘 오르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칠 때마다 태엽을 감았죠. 가느다란 멜로디가 방 안에 퍼지면 시우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불길 속에서 이불로 감싸 안고 창밖으로 던져주었던 그 손. 아버지의 손등에 있던 화상 자국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그 손이 지켜준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났어요. 열흘째 되는 날 약 분석 결과가 도착했어요. 비서실장이 보내온 파일을 열어본 시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성분과 근육 약화제가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영양제가 아니라 서서히 사람을 무너뜨리는 독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태양제약에서 임상 단계에서 폐기된 시험 약물의 성분과 일치했죠. 자기 회사에서 만든 실패한 약물로 손자를 독살해온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12회 동안 매일 먹이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표정은 오히려 고요해졌어요. 분노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차가워진다는 것을 시우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시우는 분석 결과서를 3군데에 백업했습니다. 클라우드, 외장하드, 그리고 비서실장의 개인 금고. 증거가 한 곳에만 있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비서실장에게 다음 지시를 보냈어요. 태양제약 연구소의 약물 보관 목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오미란이 가져간 약물의 출처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이었습니다. 오미란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요. 그런데 그 밤 시우는 이상한 것을 감지했어요. 비서실장이 보내온 음성 메시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말끝을 흐리는 습관이 생겨 있었죠. 도련님, 내일 연구소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분간 이 번호로 연락을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우는 그 메시지를 3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비서실장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추궁할 때가 아니었죠. 시우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모두 암호화 폴더에 백업한 뒤 스마트폰 화면을 껐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시우는 오르골을 가슴에 안은 채 좁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의 누수 자국이 어둠 속에서 이상한 지도처럼 보였죠. 오밀안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었고 비서실장의 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시우의 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손에 쥔 증거는 하나씩 늘어가고 있었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오밀안의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실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입원해 있던 병실을 정리하다가 침대 옆 서랍에서 접힌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쪽지에는 숫자 12자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필로 흐릿하게 한 줄이 쓰여 있었죠. 시우에게. 비서실장은 쪽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습니다. 시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할아버지의 떨리는 필체가 눈에 밟혔죠. 병세가 깊었을 텐데 이것을 쓰기 위해 얼마나 힘을 짜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숫자를 자세히 보니 시우의 생년월일과 어머니의 기일을 조합한 것이었어요. 시우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암호였죠. 암호가 가리키는 곳은 태양제약 본사 건물 지하 3층이었어요. 일반 직원은 존재조차 모르는 구역이었습니다. 창업주인 할아버지가 건물을 지을 때 설계에 직접 관여하여 만들어둔 비밀 공간이었죠. 비서실장의 도움으로 야간 보안이 교대하는 새벽 3시에 맞추어 건물에 진입했어요. 비서실장이 직접 운전을 했고 시우는 뒷좌석에서 후드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지하 공간을 두 사람의 발소리만이 채우고 있었어요. 시우는 벽을 짚으며 비서실장을 뒤따랐습니다. 왼쪽 다리가 여전히 불안정해서 걸음마다 체중이 오른쪽으로 쏠렸지만 이를 악물고 발을 옮겼어요. 복도 끝에 콘크리트 벽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벽면의 특정 지점을 눌렀더니 작은 패널이 열리며 숫자 입력창이 나타났습니다.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12자리를 입력했어요. 묵직한 금속음과 함께 벽이 옆으로 밀리며 좁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 하나, 봉투 하나, 그리고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죠. 먼지가 앉아 있었지만 물건들은 정돈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건 꽤 오래전인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밀폐된 공간에서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시우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사이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밀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톤으로 누군가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집에 불을 질러. 둘 다 끝내. 남편이고 애고 다 정리해야 내가 이 집에 발을 붙일 수 있어. 시우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뛴 것처럼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듯 몸이 굳어졌죠. 12해 전 그 밤의 화재가 전기 합선이 아니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밀안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것은 짐작과는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가 매일 저녁 다정하게 영양제를 건네던 바로 그 목소리라는 사실이 시우의 위장을 뒤틀었습니다. 녹음은 이어졌습니다. 오밀안이 지시를 받는 상대에게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전기 합선으로 위장하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인 한마디. 깔끔하게 해. 흔적 남기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시우는 녹음기를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시우를 창밖으로 던진 그 순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이라는 것을요. 아니면 그저 본능적으로 아이를 살리려 했을 뿐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시우만 살아남았습니다. 녹음기 옆에 놓인 봉투를 열었어요. 할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편지가 나왔습니다. 시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시우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할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이 그 여자라는 걸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다. 이 녹음을 손에 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때는 이미 그 여자가 이사회를 장악한 뒤였어. 섣불리 움직이면 너까지 위험해질 상황이었다. 너는 말을 못하고 다리도 쓸 수 없지만 머릿속은 또렷하다는 걸 할아버지는 안다. 그 여자가 내 머리까지 망가졌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어. 내가 모든 걸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걸 그 여자가 알게 되는 순간 너는 내 아버지처럼 될 거였다. 너를 지하에 가둔 건 그 여자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보이게 하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이 늙은이를 용서해라. 너를 지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다. 시우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왜 자신을 지하에 가둘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시우의 몸은 망가져 있었지만 머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오미란에게 들키지 않도록 시우를 철저히 무가치한 존재로 포장해야 했던 겁니다. 세상과 단절시킨 것도 바보 연기를 묵인한 것도 모두 할아버지가 찾아낸 유일한 보호 방법이었어요. 지하 요양실의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형광등의 창백한 빛이, 그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우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종이 위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비서실장이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서 있었죠. 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시우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절벽에서의 한마디 이후 두 번째 말이었어요. 할아버지. 갈라지고 쉰 목소리였지만 비서실장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도련님, 회장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려 했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픔이 천천히 각오로 변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어받겠다는, 이 싸움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가슴 안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죠. 서류 뭉치를 펼치자 또 하나의 것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이었어요. 오미란이 손에 쥐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할아버지가 따로 보관해둔 진짜 원본이었죠. 시우는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접어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순간에 쓸 카드였어요. 아직은 꺼내들 때가 아니었죠. 금고를 나서며 시우는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무이사를 접촉해 주십시오. 오미란의 이중장부를 관리해온 사람이라면 약점도 있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올라타 본사를 빠져나오는 동안 시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오미란은 편안히 잠들어 있을 것이고 수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일의 일상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시우는 오르골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가락으로 천천히 매만졌어요. 이제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손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도 확보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오미란이 장악한 이사회, 경찰 내부의 협력자, 가짜 진단서를 써준 의사. 오미란이 12년에 걸쳐 쌓아 올린 벽은 한두 장의 증거로 무너질 만큼 얇지 않았습니다. 시우에게는 더 많은 조각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오늘 밤 확인한 것만으로도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있든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의 태도가 여전히 신경 쓰였습니다. 금고에서 함께 울었던 그 순간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비서실장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시우는 백미러를 통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가리듯 몸을 틀었던 그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았죠. 시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모르는 척했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불씨 하나를 심어두었어요. 믿고 싶지만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불씨를요. 오피스텔에 돌아온 시우는 노트북을 열기 전에 오르골의 태엽을 한번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멜로디가 좁은 방을 채우는 동안 시우는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재무이사는 생각보다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연결한 자리였어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커피숍, 오후 3시. 손님이라고는 구석에 앉은 노인 한 명뿐인 조용한 곳이었죠. 재무이사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쉰줄 중반의 마른 체구에 양복은 다림질이 잘 되어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시우가 후드를 눌러 쓴 채 맞은편에 앉자 재무이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 놀라는 게 당연했죠. 시우는 스마트폰 화면에 미리 준비해둔 문장을 보여주었어요. 오미란의 이중장부를 관리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재무이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시우가 다음 화면을 넘기자 재무이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시우가 추적해낸 비자금 세탁 경로, 해외 유령회사 목록, 부동산 등기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재무이사는 한참을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시우는 대답 대신 또 하나의 화면을 넘겼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거절하시면 이 자료가 검찰로 갑니다. 재무이사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재무이사가 넘긴 이중장부 사본이 시우의 노트북에 도착했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횡령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오미란이 태양제약을 어떻게 사적인 금고로 써왔는지가 숫자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시우는 밤새 장부를 분석하며 핵심 항목들을 추려냈습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시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어요. 동시에 검찰 특수부에 수사를 의뢰할 루트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란과 결탁한 경찰 고위 간부를 우회해야 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죠. 비서실장이 알고 있는 검사 한 명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검사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재무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늦게 드러내기 위해서였죠. 그 무렵 오미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었어요. 태양제약 신약 발표회 겸 경영권 승계식 일정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한 달 뒤로 잡힌 대규모 행사였죠. 전국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었고 주요 주주와 언론사 기자 수백 명이 초청되어 있었습니다. 오미란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태양제약의 새 회장으로 취임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시우에게 남은 시간이 정해진 셈이었습니다. 시우는 태양제약 주요 주주들을 한 명씩
은밀하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비서실장이 약속을 잡았고 시우는 후드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주들을 찾아갔습니다. 만남은 항상 사람이 적은 곳에서 짧게 이루어졌죠. 시우는 스마트폰 화면으로 오미란의 횡령 증거를 보여주며 메시지를 띄웠어요. 발표의 날 제가 돌아갑니다. 그날 누구 편에 서실 건지 미리 결정해 두십시오. 말 한마디 없이 화면으로만 대화하는 18살 소년의 눈빛에서 장난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주주들은 하나둘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면 시우는 거울 앞에 섰어요. 목소리 훈련이었습니다. 절벽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금고에서 새어나온 할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죠. 발표의 날 직접 말해야 했습니다.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자기 입으로 말해야 했어요. 거울 앞에서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성대가 녹슨 기계처럼 삐걱거렸죠. 12회 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 글자를 뱉어낼 때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입모양을 보며 발음을 교정하고 배에 힘을 주어 숨을 밀어 올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목이 쉬어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시우는 매일 밤 같은 문장을 되풀이했어요. 걷기 훈련도 병행했어요. 방안을 벽 없이 걸어야 했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발표의 날 2발로 당당히 무대에 올라서기 위해서였죠. 왼쪽 다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힘을 주면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려 했고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바닥에 손을 짚고 다시 일어섰어요. 이를 악물고 또 일어서고 또 걸었습니다. 한편 오미란의 집에서는 수빈의 일상도 바뀌고 있었어요. 오미란은 발표회를 앞두고 수빈에게 본격적으로 회사 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참석법, 주주들 앞에서의 인사법, 재무제표 읽는 법까지요. 오미란은 수빈을 태양제약의 후계자로 키우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엄마가 다 해줄게. 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돼.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가끔 시우의 빈 방 앞을 지나갈 때 발걸음이 느려지곤 했어요. 아이스크림을 얼굴에 문지르던 그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수빈의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우의 스마트폰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번호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안다. 찾아낼 거다. 시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오미란 쪽에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 알 수 없었죠. 시우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번호가 노출된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의 답이 평소보다 늦게 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외출을 삼가십시오. 시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비서실장의 답이 너무 담담했어요.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죠.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시우는 은신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서요. 비서실장에게도 새 위치를 알리지 않았어요.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위치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했죠. 노트북과 오르골, 증거 파일이 든 외장하드만 가방에 넣고 밤중에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왼쪽 다리를 끌며 골목을 걷는데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3월의 새벽 공기는 아직 겨울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17살 소년이 새벽 거리를 혼자 걷고 있었죠. 도와줄 사람도 돌아갈 곳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은신처는 서울역 근처 고시원이었어요.
한평 남짓한 방에 침대 하나가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증 없이 현금만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사람들이 워낙 드나드는 곳이라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죠. 시우는 좁은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아둔 증거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오미란의 방화 지시 녹음, 비자금 세탁 경로, 이중장부 사본, 약물 분석 결과서,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원본. 하나하나가 오미란의 벽을 무너뜨릴 돌멩이였지만 이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타이밍과 방법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때 오미란이 발표회 일정을 2주일 앞당긴다는 뉴스가 떴어요. 시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2주. 남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시우는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어요.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습니다. 가느다란 멜로디가 고시원의 좁은 방을 채웠죠. 시우는 멜로디가 끝날 때까지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담긴 눈이었죠. 시간이 줄었다면 그물을 더 빨리 조여야 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배신은 가장 아픈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고시원으로 은신처를 옮긴 직후부터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도련님, 어디 계십니까? 연락 주십시오. 걱정됩니다. 오피스텔에 왔는데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시우는 답을 보내지 않았어요. 대신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위치를 캐내려는 건지 구분할 수 없었거든요. 이틀간 침묵을 지킨 뒤에야 시우는 짧게 답했습니다. 안전합니다. 위치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서실장의 답이 바로 왔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를 열흘 앞둔 그 밤 비서실장에게서 결정적인 메시지가 도착했죠. 오미란이 증거를 본사 서버실에 백업해두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오늘 밤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시우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서버실에 오미란의 추가 증거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우는 오래 고민한 끝에 움직이기로 했어요. 다만 보험을 하나 걸어두었죠. 모든 증거 파일을 클라우드에 한 번 더 백업하고 재무이사에게 내일 아침까지 연락이 없으면 검찰에 자료를 넘겨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두었습니다. 새벽 2시 태양제약 본사 뒤편 비상구였어요. 비서실장이 알려준 경로대로 건물에 진입했습니다. 지하 2층 서버실까지 복도 2개를 지나야 했죠. 시우는 벽을 짚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복도의 비상등이 초록빛으로 깜빡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공족이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시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열어두었다고 했지만 서버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죠. 시우는 발을 멈추었습니다. 뒤돌아가야 한다는 직감이 온몸을 울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안 요원 셋이 시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시우는 반사적으로 반대쪽 복도로 몸을 돌렸지만 그쪽에서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양쪽에서 조여오는 형국이었죠. 함정이었습니다. 시우는 서버실 안으로 뛰어들어 문을 잠갔어요. 하지만 금속 문이 버텨줄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시우는 서버실 반대편에 있는 환기구를 발견했어요. 성인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였지만 마른 체구의 시우에게는 간신히 가능한 틈이었죠. 환기구 커버를 뜯어내고 몸을 밀어넣는 순간 왼쪽 다리가 서버렉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날카로운 금속이 종아리를 깊이 찢었어요. 뜨거운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지만 시우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환기구를 기어 빠져나온 곳은 건물 뒤편 주차장이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상처를 파고들었고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뼈를 갈아내는 듯한 통증이 무릎까지 밀려왔어요. 시우는 이를 악물고 건물에서 벗어났습니다. 석 달간 밤마다 훈련해서 되찾은 그 다리가 다시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고시원에 돌아온 시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지를 걷어 올리니 종아리에 10cm가 넘는 상처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보니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 불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흔적이었죠. 비서실장만이 알고 있던 백업 계정이었어요. 시우의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외장 하드의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절벽 사건 영상 파일 일부와 약물 거래 관련 기록 상당수가 손상되어 있었어요. 해킹이 아니라 물리적 접근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오피스텔에 남겨두었던 외장 하드에 직접 손을 댄 것이었죠. 시우가 고시원으로 옮기기 전에 이미 손을 써두었던 겁니다. 시우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시우도 믿고 싶었던 사람이었죠. 금고에서 함께 울었던 그 눈물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그것마저 연기였을까요? 오미란이 비서실장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어떤 협박으로 돌려세운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우의 증거가 무력화되었고 위치가 노출되었어요. 스마트폰을 열어보니 비서실장에게서 새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도련님 무사하십니까? 서버실의 보안이 강화되었다는 정보를 뒤늦게 입수했습니다. 시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아무것도 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고 있었죠. 시우는 답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악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접수해 두었던 상속권 유효 확인 소송이 반려된 것이에요. 오미란과 결탁한 경찰 고위 간부가 법원 쪽에도 압력을 넣은 결과였죠. 서류가 돌아오며 찍힌 반려 도장이 시우의 마지막 법적 방패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움직였어요. 어디서 흘러나온 것인지 시우가 지하 요양실에서 벽을 치고 허공에 손짓을 하는 CCTV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바보 연기를 하던 장면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죠.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행방을 감춘 정신질환 이력의 재벌가 손자. 댓글창은 시우를 향한 비난과 조롱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무이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미란이 재무이사의 과거 횡령 혐의를 들이밀며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재무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시우의 카드가 또 하나 무력화된 순간이었죠. 오미라는 기세를 몰아 결정타를 날렸어요.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서재 벽난로에 넣고 불을 붙인 겁니다. 물론 오미란이 태운 것은 사본이었지만 오미란은 그것이 원본이라고 믿고 있었죠. 타들어가는 종이를 바라보며 오미란은 안심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자리에서 가짜 유언장의 공증을 받았습니다. 수빈을 후계자로 지명하고 오미란이 후견인으로 경영권을 대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빈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맞는 거야? 오미란이 수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넌 걱정하지 마. 시우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리 상처 부위가 감염되어
고열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고시원 침대에 누운 시우의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약국에서 사온 소독약과 해열제로 버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른거리며 아버지의 얼굴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의식을 붙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남아있는 증거를 확인했죠. 녹음기 원본,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 약물 분석 결과서. 이 세 가지는 금고에서 직접 챙긴 것이라 손상되지 않았어요. 파손된 절벽 영상은 부분적으로 복구가 가능했지만 전문 장비가 필요했고 최소 이틀은 걸렸습니다. 발표회까지 남은 시간을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어요. 빠듯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죠. 시우는 고시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이 있는 몸이 비틀거렸지만 두 눈은 또렷하게 떠 있었어요. 주머니 속 오르골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 오르골과 세 장의 증거, 그리고 아직 성대에서 제대로 나오지 않는 목소리뿐이었죠. 시우는 부러질 것 같은 몸을 일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벽 이후 세 번째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포기가 아니었어요. 시우는 스마트폰을 들어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무이사가 아닌 검찰 특수부 검사에게 직접요. 발표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우는 태양제약 본사 근처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 먹고 있었어요. 고열은 해열제로 겨우 잡았지만 왼쪽 다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검찰 특수부 검사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은 짧았어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 한 줄이 시우에게 남은 유일한 외부 아군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우 혼자 해내야 했죠. 편의점을 나서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시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어요. 덩치가 컸고 표정에 감정이라고는 없었죠. 같이 좀 가시죠. 부상당한 다리로는 뛰어 도망칠 수도 없었어요. 골목 안쪽에 검은 승합차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고 시우는 뒷좌석에 밀려 탔습니다. 눈을 가리는 검은 천이 씌워졌어요. 소독약 냄새가 천에서 희미하게 났습니다. 차는 어딘가를 향해 출발했고 시우는 방향 감각을 유지하려 귀를 세웠어요. 차가 멈추기까지 15분 정도가 걸렸죠. 멀리 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이 벗겨졌을 때 시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얀 벽이었어요. 무균 처리된 듯 깨끗한 공간이었습니다. 링거대가 줄지어 서 있었고 약물 캐비닛이 벽면을 따라 늘어서 있었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공조기가 낮게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양제약 본사 지하 임상시험동이었습니다. 신약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공간으로 외부인은 물론 일반 직원도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었죠. 시우는 침대에 눕혀졌고 손목과 발목이 가죽 벨트로 고정되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지하 요양실에서 12회 동안 올려다보던 그 빛과 닮아 있었죠. 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오미란이 들어왔어요. 검은 코트에 붉은 립스틱,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는 머리카락. 오미란은 침대 옆에 서서 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우의 다리를 보았죠. 바지 아래로 보이는 붕대와 핏자국, 그리고 침대에 눕혀지기까지 걸어서 끌려온 흔적. 오미란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거였어? 오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놀라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그동안 전부 연기였던 거야? 말도 할 수 있는 거야? 시우는 오미란을 올려다보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은 카드를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오미란은 시우의 침묵을 확인한 뒤 고개를 돌려 옆에 서 있던 의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진정제 투여해. 내일 발표회 끝날 때까지 깨어나지 못하게. 의사가 캐비닛에서 약병을 꺼냈어요. 오미란은 한 발 더 나아갔죠. 그리고 끝나면 정리해. 심장마비로 기록하면 돼. 어차피 정신질환 이력이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해. 시우의 등줄기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의사가 링거를 시우의 팔에 연결했어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죠. 오미라는 시우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하다, 시우야. 처음부터 이렇게 될 운명이었어. 그리고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문을 나섰습니다. 의사도 뒤따라 나갔죠. 형광등 불빛 아래 시우만 남았어요. 링거에서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똑똑똑. 그 소리가 시계 소리처럼 시우의 남은 시간을 세고 있었어요. 약물이 몸 안으로 스며들수록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발끝부터 차가운 것이 올라왔어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 심장마비로 발견될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남은 의식을 끌어모아 손목을 비틀었어요. 가죽 벨트가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빠지지 않았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구두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 소리였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수빈이었습니다. 수빈은 발표회 준비를 위해 본사에 와 있다가 지하에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내려왔다가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링거에 연결된 시우를 본 겁니다. 수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뭐야 이게? 수빈은 침대 위에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져가는 시우의 얼굴에 아이스크림을 문질렀던 기억이 스쳤죠. 수빈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가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수빈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온 모든 것들, 엄마가 다 해줄게라는 말, 회사 일을 가르치겠다며 이끌어온 것들, 그 모든 것의 끝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는 것을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어머니가 진짜 지키려 한 것은 수빈이 아니라 손에 쥔 권력이었습니다. 수빈을 아끼는 마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빈이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도 돈도 후계자 자리도 수빈이 달라고 한 적 없었어요. 수빈이 원한 건 그냥 엄마였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맞아주는 엄마, 시험 망쳐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엄마.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하고 나갔습니다. 수빈의 머릿속에서 어머니가 따뜻하게 웃던 기억과 차갑게 심장마비로 기록해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겹쳐졌어요.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수빈의 가슴을 칼로 긋는 것 같았죠. 수빈은 이를 악물고 링거줄을 뽑았어요. 시우의 팔에서 바늘이 빠지며 피가 한 방울 맺혔습니다. 가죽 벨트를 풀어내고 시우의 상체를 일으켜 세웠죠. 일어나. 일어나야 해. 시우의 의식이 겨우 돌아왔어요. 눈앞이 뿌옇게 흔들렸지만 수빈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수빈은 시우의 팔을 자기 어깨에 걸치고 문 쪽으로 끌었어요. 시우의 다리가 질질 끌렸고 몸무게가 수빈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수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를 향해 걸었어요. 시우의 발이 바닥에 끌릴 때마다 수빈의 운동화가 삐걱거렸죠.
비상계단을 올라 1층 뒤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때렸어요. 수빈은 시우를 건물 뒤편 화단 벤치에 앉혔습니다. 시우의 눈에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약물이 완전히 투여되기 전에 빠진 덕분이었죠. 시우가 떨리는 손으로 수빈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고맙다고. 수빈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시우를 바라보며 물었죠. 이제 어떡할 거야? 경찰에 신고할까? 시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에 문장을 쳤습니다. 내일 발표회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수빈은 화면을 읽고 시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지하 요양실에서 올려다보기만 하던 그 눈이 지금은 수빈을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멍하던 눈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눈이었죠. 한참을 말없이 시우를 들여다보다가 수빈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 직원증이 있어. 널 안으로 데려갈 수 있어. 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 속 오르골이 차가운 손에 닿았어요. 내일이면 12회 동안 닫아두었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본사 1층 대강당에서는 이미 발표의 무대가 세워지고 있었고 수백 명의 기자와 카메라가 내일 아침 오미란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침 9시 태양제약 본사 대강당이었습니다. 로비부터 인파가 넘쳤어요. 주주들, 임원들, 기자들, 카메라 기사들이 뒤섞여 웅성거렸죠. 대강당 정면에는 태양제약 로고가 새겨진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단상 위에는 마이크와 서명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미란의 경영권 승계식 겸 신약 발표회. 전국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자리였어요. 대강당 밖 주차장에서 수빈이 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시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준비됐어?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다리에서는 아직 통증이 올라왔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수빈의 직원증으로 뒤편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어요. 수빈이 앞서 걸었고 시우는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 쓴 채 뒤따랐습니다. 대강당 옆 대기실까지는 복도 하나를 지나면 됐죠. 수빈이 스태프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발표회 자료 전달하러 왔습니다. 스태프는 수빈의 직원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 시우는 마스크를 벗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기실 벽 너머로 대강당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수백 명의 목소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저 안에 오미란이 있었어요. 시우가 수빈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3분만 시간을 벌어주세요. 오미란이 서명하기 직전에 발표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수빈은 화면을 읽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취임식을 자기 손으로 방해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죠. 수빈은 대기실을 나가 행사 진행 스태프에게 다가갔어요. 무대 조명에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태프가 당황하며 무전기를 들었고 그 혼란이 시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대강당 안에서는 오미란의 취임사가 한창이었어요. 검은 정장에 진주 귀걸이,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 오미란은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태양제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서명 테이블 위에는 가짜 유언장과 펜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오미란이 펜을 집어드는 순간 대강당 조명이 한번 깜빡였어요. 스태프들이 웅성거렸고 오미란은 잠깐 펜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 틈이었어요.
시우가 대기실에서 나와 대강당 측면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상당한 다리를 끌며 벽을 따라 걸었어요. 약물이 덜 빠진 몸이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한 발 한 발이 전쟁이었습니다. 왼쪽 무릎이 꺾이려 할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단상 위에서 오미란이 다시 펜을 집어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우는 걸음을 빨리 했어요. 단상까지 남은 거리 20m, 15m, 10m. 오미란이 서류 위에 펜을 대려는 순간 시우가 단상 옆 계단에 발을 디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오는 소년의 모습에 앞줄 하객들이 먼저 술렁였어요. 피투성이 붕대가 감긴 다리, 링거 자국이 남은 팔, 창백한 얼굴. 하지만 똑바로 선 두 다리와 서늘하게 빛나는 눈동자.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뒤로 번져나갔죠. 오미라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렸어요. 소년의 얼굴을 본 순간 오미란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각. 작은 소리가 조용해진 대강당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시우는 단상 위 기자회견용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돌아갔어요. 빨간 불빛들이 깜빡이며 전국 생방송이 이어지고 있었죠. 시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2회 동안 닫아두었던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매일 밤 연습했던 그 문장. 목구멍이 타들어가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발음들이 혀끝에 올라와 있었어요. 대강당 전체가 숨을 멈추고 이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자신을 던져 살린 그날 밤부터 지하 요양실에서 침을 흘리며 바보 연기를 하던 수천 개의 밤부터 절벽에서 흙탕물 속에 일어섰던 그 순간부터 여기까지 12회의 모든 것을 한 줄의 목소리에 실었습니다. 저는 갈라지고 쉰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대강당 전체에 퍼졌어요. 저는 박시우입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태양제약 회장의 유일한 친손자입니다. 대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 바보인 줄 알았던 사람이 두 발로 서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2회 만에 완전한 문장이었죠. 시우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거칠었지만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닿을 만큼의 울림이 있었어요. 오미란이 단상 위에서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안 돼. 이럴 리가. 입에서 비명 같은 것이 새어나왔죠. 시우는 품속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약물 분석 결과서를 들어 올렸어요. 이것이 오미란이 저에게 매일 영양제라고 먹이던 약의 성분입니다. 인지기능 저하제와 근육 약화제가 검출되었습니다. 태양제약에서 임상 단계에 폐기된 시험 약물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대강당 스피커를 통해 오미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불을 질러. 둘 다 끝내. 행사장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시우는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비밀 금고에 보관해둔 진짜 유언장 원본이었어요. 이것이 할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입니다. 시우가 유언장을 높이 들어 올렸죠.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수백 명 모두가 지금 이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전국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요. 그 순간 대강당 양쪽 출입구로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검찰 특수부였습니다. 시우가 직접 연락한 검사가 발표의 시간에 맞추어 투입한 것이었죠.
오미라는 도망치려 했지만 출입구가 이미 봉쇄된 뒤였어요. 검찰 특수부장이 단상 앞으로 올라와 체포영장을 낭독했습니다. 살인교사, 살인미수, 횡령, 문서위조. 혐의가 하나씩 읽힐 때마다 오미란의 어깨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어요. 단상 위에서 승리를 확신하던 그 당당한 자세가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미란이 경찰에 양팔이 잡힌 채 끌려나가며 시우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세워질 만큼 필사적이었어요. 시우야, 살려줘. 한 번만 봐줘. 시우는 잠시 그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아버지를 죽이도록 지시한 손이었고 자신에게 독을 먹인 손이었으며 절벽에서 밀어버린 손이었어요. 시우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오미란의 손가락에서 옷자락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대강당 한쪽 구석에서 수빈이 어머니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사랑했고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20살의 딸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시우가 무대에서 내려와 수빈 앞을 지나가며 잠깐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시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죠. 재판은 길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오미란에게는 살인교사, 살인미수, 횡령, 문서위조 등 무거운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죠. 판결문이 낭독되는 법정에서 오미란은 멍하니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진주 귀걸이도 완벽하게 세팅되던 머리카락도 없었어요. 하늘색 구치소 수용복을 입고 고개를 떨군 오미란의 모습은 발표의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습니다. 수빈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날 수빈은 법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울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울었으니까요. 수빈은 태양제약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길 위에 더 이상 서 있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자기 길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시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수빈의 눈이 붉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시우는 수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잘 살아. 짧았지만 그 두 글자에 시우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용서와 감사와 작별이 동시에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수빈의 뒷모습이 법원 복도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우는 태양제약의 경영권을 되찾았지만 회장 자리에 앉지는 않았어요. 18살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생전에 신뢰하던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시우는 최대주주로서 이사회 의결권만 행사하는 구조를 택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죠. 직접 경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우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우가 선택한 길은 학교였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12해 동안 교육이라고는 받아본 적 없었지만 시우의 머리는 언제나 또렷했으니까요. 목표는 경영학과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를 제 손으로 이끌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였죠. 시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하 요양실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철거 업체가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철문을 떼어내는 동안 시우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포클레인 소리가 저택 전체를 흔들었고
먼지가 피어오르며 형광등이 깨져나갔어요. 시우는 그 안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던 새벽들. 오미란이 건네는 약을 삼키는 척하며 혀 밑에 숨기던 순간들. 간병인의 거친 손에 턱이 돌아가던 아침들. 그 모든 것이 콘크리트 조각과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마지막 벽이 무너지며 지하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시우는 처음으로 그 공간에 빛이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 요양실이 있던 자리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아동보호재단 사무실이 들어섰습니다. 가정학대와 방치 속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교육과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시우가 받지 못했던 것들을 다른 아이들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었죠. 재단 개소식에서 시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직 목소리가 완전하지 않았어요.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였죠. 하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싸움은 달라집니다. 비서실장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오미란에게 협박을 받아 시우의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죠. 시우를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비서실장은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비서실장은 시우를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용서를 구했죠. 시우는 비서실장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끝까지 모신 것, 절벽에서 저를 기다려준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서실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태양제약은 처음부터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 아래 오미란에게 빌부터 이익을 취했던 임원들이 하나씩 자리에서 물러났고 부패한 구조가 걷어졌어요. 시우는 이사회에 참석해 핵심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이 지긋한 임원들 사이에 앉은 18살 소년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시우가 입을 열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택도 달라졌습니다. 오미란이 채워놓았던 화려한 장식품들을 모두 걷어내고 하얀 벽과 나무 가구, 큰 창문으로 채웠죠. 숨기고 감추는 집이 아니라 빛이 드는 집으로 바꾼 것이었어요. 어느 봄날 시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성북동 가까운 곳에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묘비였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묘비 위에 벚꽃잎을 흩날렸고 어디선가 새가 울었어요. 시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저 말할 수 있어요. 목소리는 아직 거칠었지만 또렷했어요. 아빠가 저를 살려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눈가에 맺힌 물기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오르골을 꺼내 태엽을 감았어요. 어머니의 자장가가 봄바람에 실려 묘지 위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불길 속에서 쥐어준 이 작은 상자가 12회의 밤을 버티게 해주었죠. 시우는 오르골을 두 묘비 사이에 놓아두었어요. 이제 엄마 아빠한테 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멜로디가 봄 공기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갈 때까지 시우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끔 시우는 그 절벽을 찾아갔습니다. 오미란이 자신을 밀어버렸던 바로 그 절벽이었어요. 난간 너머로 거친 바람이 불어왔고 아래로는 까마득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시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눈을 감으면 그때 느끼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자유였어요. 이곳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이곳에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시우는 이제 매일 아침 검정고시 학원에 걸어서 다녔습니다. 왼쪽 다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절뚝거렸고
계단은 여전히 천천히 올라야 했죠.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 문장을 말하면 중간에 숨이 끊겼고 발음이 뭉개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우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자기 발로 걷고 자기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중국 명나라의 사상가 왕양명은 젊은 시절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귀주의 오지로 유배되었습니다. 독충과 풍토병, 암살 위협 속에서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절박한 어둠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훗날 이것을 용장대오라 불렀는데 이때 왕양명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파산중적 방시진철. 쇠와 돌이 부딪혀야 비로소 진짜 쇠붙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련이 없으면 자신의 진짜 힘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 속 시우도 그랬습니다. 독을 먹이고 절벽에서 밀어내고 약물로 잠재우려 해도 끝내 부서지지 않았던 건 고통이 오히려 그 안에 숨어있던 목소리를 깨워주었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밤을 견뎌낸 사람만이 자기 안에 얼마나 단단한 것이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다 꺼내보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